최근 인기 드라마 속에서 주인을 배신하는 가장 비열한 노비로 그려지며 공분을 샀던 인물.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녀를 전혀 다르게 기억합니다. 그녀는 노비가 아니라 몽골 초원의 고귀한 귀족 출신이자 걸륭제를 단숨에 사로잡았던 신빈 바이열가스 씨였습니다. 한때는 황제가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사랑했으나 호기심이 식자마자 헌신짝처럼 버려진 여인. 차가운 궁궐 구석에서 맞이한 쓸쓸한 고독사.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의 뿌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드라마에서 아약은 포위 출신으로 묘사됩니다. 청나라의 계급 사회에서 포위란 황실에 예속된 하인 계급, 즉 노비를 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셈이죠. 그렇기에 드라마 속 아약이 황제의 후궁이 되려 했던 것은 주제를 모르는 천한종의 반란처럼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작가들의 상상력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아주 매섭게 말이죠. 신빈, 즉 바이열가스 씨는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드넓은 초원을 호령하던 몽골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18세기의 몽골을 상상해 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그 아래를 달리는 말대, 그리고 칭기즈칸의 후예라는 긍지로 똘똘 뭉친 사람들. 그곳에서 바이열가스라는 성씨는 결코 가벼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청나라 황실은 만몽연합이라는 국시 아래 몽골 귀족들을 극진희우대했습니다. 청나라의 공주들은 몽골로 시집을 갔고 반대로 몽골 왕공들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딸들은 자금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비는 상삼기 혹은 몽골 8기에 속한 명문가의 여식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대대로 청나라 황제를 위해 칼을 들고 싸운 전사들이었으며 황제가 직접 관리하는 최상위 계급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거나 차를 따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비단 옷을 입고 말젖을 마시며 마두금 소리를 들으며 자란 아가씨였습니다. 그녀가 자금성의 신무문을 통과했을 때 그녀는 하녀를 뽑는 수녀 선발이 아니라 황제의 여인을 뽑는 8기 수녀 선발을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귀족의 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잠시 이 대목에서 멈춰 생각해 봅시다. 드라마 작가들은 왜 명문가 교수인 그녀를 천박한 배신자로 둔갑시켰을까요? 지하에 있는 바이열가스 가문의 조상들이 알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날 모욕입니다. 자신의 귀한 딸이 후세 사람들에게 주인을 무는 게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도 작가들에게는 악역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신빈이라는 이름은 대중에게 덜 알려져 있었기에 마음대로 훼손해도 괜찮은 희생양으로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창작의 자유라는 명목에 저질러진 역사에 대한 무례함입니다. 드라마 속 아약은 걸륭제가 즉위하던 시점, 즉 1735년 무렵부터 등장합니다. 그녀는 혈기왕성한 젊은 황제의 곁을 맴돌며 온갖 사건 사고를 일으키죠. 하지만 청고종실록과 같은 정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열가스 씨가 입궁한 해는 걸륭 24년, 서기로는 1759년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드라마 속 아약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던 그 시절, 실제의 바이열가스 씨는 자금성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몽골 초원에서 뛰어놀던 어린 소녀였거나 어쩌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입궁했을 때 걸륭제는 이미 48세의 중년이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천자의 관자놀이에는 희끗희끗한 새치가 늘어가고 있었고 드라마의 주인공인 개왕후는 이미 황후의 자리에 앉아 내명부를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시간축 위에서 보면 드라마는 1759년에 입궁한 여인의 이름을 훔쳐다가 1730년대의 가상인물에게 억지로 덧씌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수염을 떼어다가 엉뚱한 사람 턱에 붙인 격기입니다. 1759년은 청나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걸륭제는 서역의 위구르족을 평정하고 제국의 영토를 최대로 확장했습니다. 제국은 번영의 정점에 달해 있었지만 황제는 늙어가고 있었고 정치적인 계산은 더욱 치밀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몽골에서 온 소녀 바이얼가스 씨의 입궁은 단순한 혼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 퍼포먼스였습니다. 황제에게는 몽골 부족들을 안심시킬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짐은 여전히 몽골을 사랑하며 그대들의 딸을 내 곁에 두어 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입궁했지만 사실 그 가마는 그녀를 황제의 침실로 나르는 운송수단이자 동시에 그녀를 영원히 가두어버릴 감옥으로 향하는 호송차였습니다. 그녀의 심정이 되어봅시다. 익숙한 고향의 흙냄새와 바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은 숨이 막힐 듯 높게 솟은 붉은 벽뿐입니다. 말 대신 가마를 타야 했고 몽골어 대신 서툰 만주어와 중국어를 써야 했습니다. 그녀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명문가의 딸로서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 했겠지만 밤이면 고향 쪽 하늘을 바라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슬퍼할 겨를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은총이 소나기처럼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입궁하자마자 그녀는 이 귀인으로 봉해집니다. 여기서 이라는 글자에 주목해 주십시오. 만주어에서 이 글자는 즐겁다, 기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걸륭제는 그녀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수많은 미녀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황제에게 몽골 초원의 야생마처럼 순수하고 꾸밈없는 그녀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녀에게는 궁중 여인들의 가식적인 웃음이나 계산된 아부 따위가 없었으니까요. 보통의 후궁들이 상제나 다붕 같은 낮은 직급부터 시작해 힘겹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과 달리 그녀는 단숨에 귀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이 파격적인 승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드라마에서처럼 그녀가 여우처럼 황제를 홀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도 황제에게 정치적 효용 가치와 신선한 즐거움을 동시에 주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즐거울 리, 과연 그녀 자신도 즐거웠을까요?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은 그 글자처럼 그녀의 궁중 생활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그 즐거움은 오직 황제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궁궐 안에는 그녀와 같은 처지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비 박일제길 특시, 그리고 훗날의 영비. 모두 몽골 출신의 후궁들이었죠. 역사학자들은 이들이 일종의 몽골 자매회를 형성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황제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함께 모여 고향의 젖차를 끓이고 양고기를 구워 먹으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랬을 것입니다. 바이얼가스 씨에 대한 기록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드라마 속 아약처럼 오만방자하게 굴거나 아랫사람을 학대했다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청나라 황실의 기록에는 매우 꼼꼼합니다. 후궁이 실수로 그릇 하나만 깨뜨려도 말실수 하나만 해도 가차없이 기록하고 감봉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바이얼가스 씨의 기록은 깨끗합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조용하며 자신의 분수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문의 대표로서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의 안위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잔인하지 않습니까? 200년 후의 작가들은 그녀의 이런 조심스러운 삶이 재미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얼굴 가죽을 벗겨내고 그 자리에 욕망에 미친 악녀의 가면을 씌웠습니다. 드라마는 그녀에게 묘형을 내리고 목을 매달게 하고 시신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시청자들의 말초적인 쾌락을 위해서 말이죠. 칼로베이는 상처보다 더 아픈 것은 바로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고통입니다. 황제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얇고 부서지기 쉬운 얼음장 같은 것인지, 그리고 그 얼음이 깨졌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차가운 시면은 무엇이었는지, 그녀가 입궁한 지 3년이 지난 걸륭 27년입니다. 이 짧은 3년 동안 자금성 내명부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입궁하자마자 이 귀인이라는 파격적인 봉호를 받았던 바이얼가스 씨.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초원을 달리는 줌마처럼 거침없이 품계를 뛰어올랐습니다. 걸륭 27년 5월, 황제는 그녀를 신빈으로 책봉합니다. 여러분, 청나라 후궁 제도에서 빈이라는 자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많은 귀인, 상제, 다붕들이 평생토록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하고 늙어 죽는 자리가 바로 빈입니다. 빈의 자리에 올라야만 비로소 주위, 즉 한궁의 주인이 되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고 황제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황실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입궁 3년 만에 빈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 이것은 당시 내명부의 수장이었던 개황후나 훗날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했던 영비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초고속 승진이었습니다. 드라마 여의전 속 아약은 주인을 배신하고 얻어낸 자리였기에 늘 불안해하고 남들에게 무시당할까봐 소리를 지르고 패악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의 신비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승진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물 흐르듯 이루어졌습니다. 황제는 그녀를 아꼈고 그녀의 가문을 존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황제의 사랑, 가문의 영광, 그리고 젊음. 자금성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가 걷는 길에는 비단이 깔렸고 그녀가 입을 열면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화려한 금관과 보석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읽어야 합니다. 황제가 그녀에게 내린 봉호, 신. 이 한 글자에 담긴 걸륭제의 심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그녀가 입궁했을 때 받은 봉호는 이였습니다. 저이 혹은 만주어로 즐겁다는 뜻. 그때 황제는 그녀를 보며 그저 웃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주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빈으로 승격시키면서 황제는 봉호를 바꿉니다. 삼갈신. 이 글자의 사전적 의미는 삼가다, 조심하다, 근신하다, 신중하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후궁에게 내리는 봉호는 아름다움이나 덕성을 칭송하는 글자를 씁니다. 영, 가, 순. 이런 글자들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조심하라니요. 가장 영광스러운 승진의 날, 황제는 그녀에게 조심할 것을 명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칭찬일까요? 아니면 경고일까요? 역사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걸륭제의 철저한 통제 욕구를 보여줍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다. 하지만 조심해라. 너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너의 가문과 몽골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으니 늘 살얼음판을 걷듯 근신하라.
황제는 그녀에게서 이 시절에 천진난만함이 사라지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초원의 야생마였던 그녀에게 재갈을 물리고 안장을 얹어 황실이라는 규율에 완벽하게 복종하는 순종적인 인형이 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드라마 속 아약은 거만하고 방자하여 신이라는 봉호가 제발 좀 닥치고 조심하라는 비꼬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속 바이얼가스 씨에게 내려진 신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맘껏 웃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향에서처럼 크게 노래를 부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름 그대로 숨소리조차 삼가야 하는 황금 새장 속의 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걸륭제는 왜 그녀를 그토록 총애하면서도 동시에 억압했을까요?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선 거대한 제국의 통치 술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걸륭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이끈 황제이자 동시에 가장 계산적인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십전 노인이라 칭할 만큼 정복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의 제국 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잠재적 위협은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몽골은 청나라의 칼이자 방패였습니다. 그들을 달래지 않으면 제국의 북방은 언제든 불바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빈 바이얼가스 씨에 대한 총애는 일종의 정치적 마취제였습니다. 황제가 그녀의 처소를 자주 찾고 그녀에게 귀한 하사품을 내릴 때마다 몽골의 왕공들은 안도했습니다. 황제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황제가 그녀를 비누로 책봉했을 때 초원의 귀족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걸륭제는 그녀를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이국적인 외모와 순수함에 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차가운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트로피였습니다. 보아라, 짐은 몽골의 여인을 이토록 아낀다. 그러니 너희도 짐에게 충성하라. 이 잔인한 방정식 속에서 바이얼가스 씨 개인의 감정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녀가 황제를 사랑했는지, 황제가 늙었다고 느꼈는지, 궁궐 생활이 얼마나 숨 막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완벽하게 연기해야 하는 배우였습니다. 행복한 몽골 후궁이라는 배역을 말이죠. 화려한 연회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신비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입궁 3년 황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지만 그녀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후궁에게 있어 자녀는 단순한 핏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금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자 늙어서 의지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황제의 사랑은 아침 이슬과 같아서 해가 뜨면 사라지지만 아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마 그녀도 초조했을 것입니다. 드라마 속 아약은 불임약을 먹어 아이를 못 낳는 설정이었지만 실제 역사 속 신비는 왜 아이가 없었을까요? 황제가 너무 바빠서? 그녀의 몸이 약해서? 아니면 황제가 몽골 혈통의 황자가 태어나 세력화되는 것을 경계하여 은밀하게 조절한 것일까요?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빈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뿌리 없는 꽃과 같았습니다. 언제 시들지 모르는 꽃. 그녀를 지탱하는 것은 오직 황제의 변덕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지냈던 몽골 출신 후궁들, 예를 들어 예비나 영비는 훗날까지 장수하거나 양자를 들여 안락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신빈에게는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마 느꼈을 겁니다. 자신의 몸 안에서 생명력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춰진 그녀의 몸은 고향의 바람을 쐬지 못해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신빈으로 책봉된 지 2년이 지난 건룡 29년, 운명의 그림자가 그녀에게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나이 고작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시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야 할 그 시절에 그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천식이나 폐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성의 탁한 공기, 꽉 조이는 예복, 그리고 매 순간 긴장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초원의 딸이었던 그녀의 폐를 갉아먹었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아약이 혀가 잘리고 온갖 고문을 당해 죽어갔다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고통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훨씬 더 집요하고 서글펐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기침 소리, 점점 창백해지는 안색, 거울을 볼 때마다 야위어가는 자신의 모습. 황제는 어이를 보냈습니다. 약제도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그녀의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여전히 정사를 돌보느라 바빴고 또 다른 젊은 후궁들이 입궁하고 있었으며 남쪽으로의 순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애첩은 황제에게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모든 것을 멈춰야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왕의 사랑이 가진 한계입니다. 신비는 차가운 침상에 누워 천장에 그려진 화려한 문양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괴롭히는 병마보다 점점 뜸해지는 황제의 발걸음 소리가 더 무섭지 않았을까요? 이대로 잊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죽으면 황제는 슬퍼할까? 아니면 귀찮아할까? 그녀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던 그 순간, 그녀는 추락을 예감했습니다. 그것은 날개가 꺾인 새가 땅으로 곤두박질 칠 때 느끼는 공포와 같았습니다. 건룡 29년, 서기로는 1764년, 베이징의 여름은 유난히 무덥고 습했습니다. 자금성의 높은 담벼락 안으로 끈적한 열기가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던 그해 6월. 초원의 서늘한 바람을 그리워하던 몽골의 딸, 신빈 바이얼가스 씨의 생명력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드라마 여의전 속 아약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밤, 차가운 눈밭 위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땀방울이 맺히는 한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느꼈을 심리적 온도는 한겨울의 눈보라보다 더 차가웠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닫힌 문 안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황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신빈의 마지막 며칠. 도대체 그 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기록에 따르면 신빈이 위독해진 것은 건룡 29년 6월 초였습니다. 입궁한 지 5년, 빈으로 책봉된 지 고작 2년 만의 일입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여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에 이른다는 것.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폐결핵이나 급성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몽골의 맑고 건조한 공기에 적응되어 있던 그녀에게 베이징의 습하고 탁한 공기, 그리고 황실의 숨막히는 규율은 그 자체로 독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침상에 누워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약? 의원? 아니면 황제? 여기서 우리는 제왕의 사랑이라는 것의 실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건룡제는 그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의를 보냈습니다. 귀한 약제도 내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황제는 할 도리를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시 건룡제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정사를 돌보고 상소를 읽고 다른 후궁들의 문안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신빈의 병은 수많은 국정 현안 중 하나였을 뿐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부부와 제왕의 차이입니다. 아내가 죽어가면 남편은 만사 제쳐두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황제에게 후궁은 소모품입니다. 아끼던 도자기에 금이 가면 수리공을 부르지만 주인이 하루 종일 그 도자기 옆을 지키며 울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신비는 그 차가운 진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점점 뜸해지는 황제의 발걸음, 형식적인 위로의 말들, 어서 쾌차하라는 말은 따뜻한 격려가 아니라 빨리 나아서 다시 나를 즐겁게 하라는, 혹은 더 이상 내게 근심을 끼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할 때 그녀가 찾았던 사람은 황제였을까요? 아니면 고향에 있는 어머니였을까요? 건륭 29년 6월 6일, 매미소리가 절정에 달했던 그날, 신빈 바이얼가스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20대 중반, 꽃이 피나 싶더니 차에 만개하기도 전에 툭 하고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에는 드라마 같은 반전이 없었습니다. 독살도 아니었고 자살도 아니었고 처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병들어 조용히 아주 쓸쓸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죽음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빈손으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곁에는 울어줄 아이가 없었습니다. 황제의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자금성 여인에게 있어 죽음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형벌입니다. 자식이 없는 비빈이 죽으면 그녀의 흔적은 물 위의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제사를 지내줄 사람도 없고 훗날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족보 한 구석에 이름 2글자만 남긴 채 영원한 침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몽골 초원의 환영을 보았을까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곳, 자유롭게 말을 달리던 그 푸른 언덕을 그리며 눈을 감았을까요? 그녀의 죽음과 함께 바이얼가스 가문의 기대도, 황제의 정치적 계산도 모두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다큐멘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사랑하다 버린 여인. 그녀가 죽은 후 걸륭제가 보인 반응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잔인한 제목의 의미를 뼈저리게 알 수 있습니다. 황제는 신빈의 부고를 듣고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그는 관례에 따라 조회를 딱 하루 정지했습니다. 빈 이상의 후궁이 죽으면 의례하는, 그저 하루 동안 일을 쉬는 기계적인 절차였죠. 그리고 내무부에 명하여 은 300냥 혹은 500냥을 장례비로 하사했습니다. 슬픔의 크기조차 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 이것 또한 황실에 정해진 매뉴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제사상 앞에 직접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황자나 대신을 보내 술 한 잔을 대신 올리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사랑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주 훌륭하게 처리된 행정 업무처럼 보이십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걸륭제가 평생을 사랑했다던 첫 번째 황후, 효현 순황후가 죽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고 조정의 기강이 흔들릴 정도로 신하들을 닥달했으며 수백 편의 시를 써서 죽은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신빈의 죽음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이성적이었고 침착했습니다. 그 침착함이 소름 끼치도록 차갑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품에 안고 나의 즐거움이라 불렀던 여인이 싸늘한 죽음이 되어 나갔는데 그는 마치 고장난 물건을 폐기 처분하는 사람처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적인 죽음입니다. 황제에게 신비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관리해야 할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자산의 가치가 소멸되었으니 장부에서 지우고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여 청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왕의 방식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아약은 차라리 황제에게 침을 뱉고 저주하며 죽었습니다. 그것이 더 인간적일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거기엔 감정의 교류라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의 신비는 황제의 무관심과 철저한 의례 속에서 완벽하게 객체화되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신빈의 시신은 규정에 따라 염습되고 규정에 따라 관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숨막힐 정도로 규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슬픔조차 규격화되어 있는 곳, 자금성. 그녀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해줄 혈육 하나 없는 타향에서 그녀의 장례식은 엄숙하지만 공허한 연극 같았습니다. 그녀를 사랑했다던 몽골 자매들인 예비나 영비가 와서 울어주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눈물은 단지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운명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누워있는 신빈의 모습이 내일의 자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그 눈물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살아남은 자들이 스스로를 위해 흘리는 비가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신빈 바이얼가스 씨. 그녀는 살아서는 황제의 정치적 도구였고 죽어서는 황실 의례의 한 페이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자마자 황제의 침실을 채울 새로운 얼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합니다. 걸륭 29년, 뜨거웠던 6월의 태양이 잠시 구름 뒤로 숨은 어느 새벽, 신빈 바이얼가스 씨는 마침내 자금성을 떠났습니다. 5년 전, 그녀는 가문을 빛낼 희망이자 황제의 새로운 즐거움으로 이 문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나갈 때는 한 줌의 재가 되어 말없는 관 속에 누워 나갑니다. 자금성의 규칙은 엄격합니다. 살아있는 황제의 여인은 죽어서야 비로소 궁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유일한 출소이자 해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방은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육체에서 벗어났을지 몰라도 그녀의 이름과 명예는 여전히 황실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례 행렬은 베이징을 떠나 동쪽으로 향합니다. 목적지는 청동릉. 황족들이 영원히 잠든 거대한 지하 도시입니다. 말발굽 소리가 흘길을 두드립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누구였는가? 그녀는 누구였는가?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관을 따르는 수행원들은 그저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그들에게 신비는 모셔야 할 주인이었지만 동시에 처리해야 할 마지막 업무였습니다. 이곳이 그녀의 종착역입니다. 유릉 비원침, 걸륭제의 능인 유릉 곁에 딸린 후궁들을 위한 공동묘지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을 기억해 주십시오. 황후는 황제와 함께 유릉의 지하 궁전에 합장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하지만 신빈과 같은 대다수의 후궁들은 이곳 비원침에 묻힙니다. 이곳은 마치 잘 정돈된 기숙사 같습니다. 수십 개의 무덤이 지위고에 따라 줄을 맞춰 배치되어 있습니다. 맨 앞줄, 그 다음 줄, 그리고 또 다음 줄. 신빈 바이얼가스 씨는 어디에 누워 있을까요? 그녀의 무덤은 유릉 비원침의 제2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위치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녀는 존중받았습니다. 빈이라는 신분에 걸맞은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무시당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딱 규정만큼, 딱 그녀의 계급만큼. 그녀의 봉부는 흙으로 쌓아 올린 둥근 무덤입니다. 그 아래
차가운 석실에 그녀의 관이 안치되었습니다. 육중한 돌문이 닫히는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과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혼자입니다. 옆 무덤에는 다른 후궁이, 그 옆에는 또 다른 후궁이 누워 있겠지만 죽음은 철저히 고독한 개인의 체험입니다. 걸륭제는 훗날 자신이 죽어서 묻힐 유릉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지하 궁전의 벽에는 정교한 불경과 불상을 새겨 넣었죠. 하지만 신빈이 묻힌 석실은 차갑고 텅 빈 돌방이었습니다. 황제는 살아서는 그녀와 비단 이불을 함께 덮었지만 죽어서는 그녀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공간의 분리야말로 황제가 그녀에게 그어놓은 넘을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그녀가 차가운 흙 속에 묻히는 동안 자금성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권력의 비정함에 몸서리치게 됩니다. 신빈 삭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궁녀들은 그녀가 쓰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녀가 아꼈던 장신구, 몽골에서 가져온 작은 소품들, 황제에게 받았던 하사품들. 이 모든 것들은 목록에 기록되어 내무부 창고로 들어가거나 혹은 소각되었습니다. 그녀의 채취가 배어있던 침구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녀가 기침을 하며 괴로워하던 그 방의 공기는 향 냄새로 덮였습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파일을 영구 삭제하듯 자금성은 바이얼가스 C라는 존재를 시스템에서 지워나갔습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신속하고 효율적이어서 며칠 뒤 그 방에 들어선 사람은 이곳에 누가 살았었는지조차 짐작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것은 살아남은 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걸륭제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는 신빈이 죽은 후에도 시를 쓰고 그림을 감상하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의 일상에는 조금의 균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아도 걸륭제가 신빈이 죽은 후 시금을 전폐했다거나 그녀를 그리워하여 특별한 추모 행사를 열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효현황후가 죽었을 때 보여주었던 그 절절한 비통함. 신빈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황제에게 신빈은 대체 가능한 부품이었다는 뜻입니다. 기계에 나사 하나가 빠지면 새 나사로 갈아 끼우면 그만입니다. 기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거대한 청나라 제국이라는 기계, 그리고 황제 후궁이라는 시스템에서 신빈은 하나의 나사였습니다. 그녀가 맡았던 역할, 몽골 출신의 총애받는 후궁이라는 역할은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신빈이 떠난 빈자리는 공백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남아있는 몽골 비빈들에 의해 빠르게 흡수되었습니다. 당시 궁에는 예비 박일제길 특씨가 있었고 영비 파림씨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빈과 같은 몽골 출신이었습니다. 걸륭제는 신빈을 잃은 상실감을 이들을 통해 보상받았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상실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균형의 유지였을 것입니다. 바이얼가스 가문의 딸은 같지만 박일제길 특가문과 파림 가문의 딸들이 있으니 몽골과의 관계는 문제없다. 이것이 제왕의 계산법입니다. 황제의 사랑은 한 사람에게 고정된 불변의 진심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는 유동 자산이었습니다. 신빈이 죽은 지 불과 몇 달,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녀의 이름은 궁중의 화제에서 사라졌습니다. 새로 들어온 어린 후궁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침묵을 덮어버렸습니다. 드라마 속 아약은 죽어서 원혼이 되어 황제를 괴롭혔다고 하죠. 하지만 현실의 신빈은 원혼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조용히, 너무나 깨끗하게 잊혀졌습니다.
그녀의 죽음보다 더 슬픈 것은 바로 이 완벽한 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청동릉을 방문하면 유릉 비원침을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걸륭제의 화려한 여성 편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향비가 묻힌 곳이고 저기는 하지만 신빈의 무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전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향비처럼 몸에서 향기가 났다는 전설도 없고 개왕후처럼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스캔들도 없습니다. 드라마 때문에 아약이라는 악녀의 모델로만 잠시 언급될 뿐입니다. 그녀는 평범했기에 잊혀진 여인입니다. 황제를 거역하지 않았고 큰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저 조용히 살다가 병들어 죽은 여인. 역사는 이런 여인들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개인의 고통은 과연 가벼운 것일까요? 20대의 나이에 말도 통하지 않는 타향에서 아이도 없이 남편의 진정한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차가운 돌방에 갇혀버린 그 삶이 과연 드라마 속 악녀의 최후보다 덜 비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신빈의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 그녀의 명예가 어떻게 살해당했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풍경입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TV와 스마트폰 앞에 앉아 한 여인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약. 드라마 자막에는 친절하게도 그녀의 봉호가 신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고 블로그에 글을 쓰며 그녀의 죽음을 사이다라고 칭송합니다. 그녀가 고문을 당하고 불에 타 죽는 장면은 명장면으로 꼽히며 유튜브 조회수를 올립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욕하고 있는 것입니까? 드라마 속의 아약입니까? 아니면 200년 전 자금성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 바이얼 가스씨입니까? 문제는 이 두 존재가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드라마의 설정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은 자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역사를 소비하는 현대 대중문화가 저지른 문화적 폭력입니다. 드라마 작가와 제작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하필 신빈 바이얼 가스씨였습니까? 청나라 역사에는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실제로 악행을 저지르거나 오만하게 굴다가 쫓겨난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기록도 별로 없고 죄도 짓지 않은 신빈을 골라 이토록 철저하게 망가뜨렸을까요? 답은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역사적 인물을 왜곡하면 후손들이 반발하거나 역사 학계의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신빈은 그녀는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자식도 없고 후손도 끊겼으며 대중에게는 이름조차 낯선 여인. 창작자들에게 그녀는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스토리를 입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겠지. 이름이 특이하니까 악역으로 쓰면 임팩트가 있겠어. 이것은 비겁한 선택입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죽은 자, 그것도 가장 힘없고 잊혀진 약자를 골라 상업적인 드라마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의 실제 성씨인 바이얼 가스를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최종 직함인 신빈도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100% 창작된 오물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의 증조할머니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가 드라마에서 희대의 살인마나 사기꾼으로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증조할머니가 유명하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창작의 자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독이 가해졌는지 팩트의 칼날로
그 잔인한 왜곡의 실체를 낱낱이 베어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의 뿌리인 아버지와 가문에 가해진 모욕입니다. 드라마는 그녀의 아버지를 딸을 볼모로 잡히는 무능한 지방 하급 관리로, 심지어 딸의 희생을 발판 삼아 관직을 유지하는 기회주의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죽자 비참한 최후를 맞거나 딸을 원망하는 것으로 그려버렸죠. 하지만 역사 속 신빈의 아버지 바이열가스 더얼거는 몽골에 존경받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딸을 팔아 관직을 구걸한 파렴치한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는 신빈 한 사람을 넘어 명문가였던 바이열가스 가문 전체를 싸잡아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매도한 것입니다. 그녀 자신에게 가해진 신분 세탁은 더욱 치욕적입니다. 드라마는 그녀를 여의가 시집올 때 데려온 몸종, 즉 평생 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노비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누차 강조했듯 그녀는 청나라 지배 계층의 핵심인 팔기 출신입니다. 엄연한 지배 계급이자 몽골 귀족의 딸을 천한 하녀로 묘사한 것은 역사적 무지를 넘어선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몽골 사회에 대한 모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죽음마저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드라마 속 그녀는 목을 메고 시신이 불태워지고 웡위가 되어 밤마다 황제를 찾아와 괴롭힙니다. 하지만 실제 그녀는 황실의 법도에 따라 유릉비원침의 정식으로 아주 평온하게 안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누군가를 저주하는 원귀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잠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드라마는 단지 자극적인 전개를 위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이토록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수억 명의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보았고 그들의 뇌리에는 이미 신비는 나쁜 년이라는 끔찍한 공식이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누군가 역사책에서 신빈 바이열가스 씨라는 이름을 발견하면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아, 그 배신자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미디어의 파급력은 진실을 담은 역사책보다 훨씬 강력하고 무섭기에 이 잘못된 낙인은 아마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신빈 바이열가스 씨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억울해서 통곡을 할까요? 저는 그녀가 그저 조용히 아주 슬픈 눈으로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저 고향을 그리워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제가 당신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제가 죽은 지 200년이 지나서까지 제 이름을 욕되게 합니까? 제 무덤 위에서 춤을 추는 당신들의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역사 인물을 소재로 한 창작물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실존 인물의 이름을 빌렸을 때는 최소한 그 인물의 삶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그 인물이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약자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빈 바이열가스 씨의 경우 이 마지노선은 처참하게 붕괴되었습니다. 상업적 이익을 위해 한 인간의 인격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져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뒤틀린 거울을 깨뜨리고 거울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복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억울하게 매도당한 과거의 영혼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사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라마 속 아약의 얼굴을 지워주십시오. 그 표독스러운 눈빛, 날카로운 목소리를 잊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1759년의 맑은 눈을 가진 몽골 소녀를 기억해 주십시오. 화려한 자금성 안에서 길을 잃고 화려한 총회 속에서 시들어갔던 이름만 남기고 사라진 한 여인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녀는 악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시대의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 깔린 작고 연약한 꽃 한 송이였습니다. 거짓의 파편들을 치워버린 자리.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그녀의 맨 얼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가 씌운 악녀라는 가면을 벗겨내고 나면 그곳에 숨어있던 진짜 신비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흔히 역사를 흑백 논리로 보려 합니다. 착한 주인공 아니면 나쁜 악당. 하지만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그러하듯 역사 또한 회색지대입니다. 신빈 바이얼가스 씨. 그녀는 드라마 속 아약처럼 표독스러운 악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극적 운명에 맞서 싸운 잔다르크 같은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으려 애썼던 보통의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가진 비극의 핵심입니다. 너무나 평범했기에, 너무나 조용했기에 그녀의 삶은 역사에서 지워졌고 훗날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황제의 침실과 차가운 무덤 사이, 그 어딘가에서 부유했던 그녀의 진짜 영혼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먼저 그녀가 짊어졌던 무게를 다시 한번 재어봅시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1759년 그녀가 자금성에 발을 디뎠을 때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황후 나랍 씨는 만주족 명문가 출신으로 막강한 뒷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훗날의 영비위 씨는 한족 출신이었지만 황제의 총애와 수많은 아이들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바이얼가스 씨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녀에게는 몽골이라는 배경이 있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녀를 옥죄는 족쇄였습니다. 그녀가 황제의 비위를 거스르면 단순히 그녀 혼자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초원에 있는 아버지, 오빠, 그리고 부족 전체가 황제의 눈밖에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녀가 황제를 기쁘게 하면 부족에게 곡식이 내려지고 자귀가 올라갑니다. 그녀의 침실은 사랑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외교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녀가 황제 앞에서 지었던 미소, 황제의 농담에 맞장구 치던 그 웃음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복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문의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연기였을까요? 드라마 속 아약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주인을 배신했다고 묘사됩니다. 하지만 현실의 신비는 자신의 욕망 따위는 가질 사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욕망을 대리하는 아바타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조심하라. 황제가 내린 이 봉헌은 그녀의 뼛속까지 사무쳤을 것입니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몽골의 대표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의 침묵입니다. 역사 기록에 그녀가 남긴 말은 거의 없습니다. 시를 남기지도 않았고 황제에게 간언을 올린 기록도 없습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능해서? 아니면 생각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타양, 첩보전이 난무하는 후궁, 변덕스러운 황제. 이 정글 속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침묵과 순종뿐이었습니다. 드라마는 그녀를 말 많고 시끄러운 여자로 그렸습니다. 이것은 실제 인물에 대한 가장 큰 왜곡 중 하나입니다. 현실의 그녀는 입을 다듬으로써 자신을 지키려 했던 내향적이고 신중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을까요? 집에 가고 싶다. 여기가 춥다. 당신이 무섭다. 그녀가 삼킨 말들이 가슴속에 쌓이고 쌓여 결국 그녀를 병들게 한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녀의 폐를 망가뜨린 병만은 뱉어내지 못한 말들이 독이 되어 퍼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의 불평등을 직시해야 합니다. 걸륭제는 그녀를 사랑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그는 그녀를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예쁜 인형, 이국적인 트로피. 하지만 신비는 황제를 사랑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역사는 침묵하지만 심리학적 추론은 가능합니다. 그녀에게 황제는 남편이기 이전의 주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절대 권력자. 절대적인 공포 앞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싹트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황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사랑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낭만적인 로맨스가 아니라 인질이 납치범에게 느끼는 스톡홀름 증후군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황제는 그녀가 죽자마자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랑의 깊이였습니다. 반면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황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보며 황제와 아약의 관계를 치정극으로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배와 피지배의 냉혹한 권력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총애를 입은 승리자가 아니라 황제의 권력 과시를 위해 전시된 박제된 나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녀는 누구였습니까? 그녀는 악녀 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비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경계인이었습니다. 몽골과 만주 사이, 고향과 타향 사이, 소녀와 여인 사이, 삶과 죽음 사이, 그 어디에도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부유했던 영혼. 그녀의 죽음이 차가웠다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의 온도가 식어서 차가운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디에도 그녀를 진심으로 받아줄 따뜻한 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품은 계산적이었고, 자금성의 품은 엄혹했고, 역사의 품은 무관심했고, 현대 미디어의 품은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260년 동안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겨보지 못했습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왕들의 업적을 외우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자극적인 궁중암투를 즐기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역사를 배우는 진정한 목적은 잊혀진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위함입니다. 거대한 수레바퀴에 깔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사라진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신빈 바이얼가스 씨. 이제 우리는 그녀를 아약이라는 오명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녀를 기억할 때 드라마 속에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아니라 1764년 여름 자금성의 어느 닫힌 방에서 들려오던 힘겨운 기침소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녀를 떠올릴 때 황제를 유혹하던 요염한 눈빛이 아니라 고향을 그리워하며 북쪽 하늘을 바라보던 그 쓸쓸한 뒷모습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인간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녀는 배신자도 아니었고 요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바이얼가스 씨, 바람 부는 몽골 초원에서 태어나 운명의 장난처럼 자금성이라는 황금세장에 갇혔던 너무나도 외로웠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을 밝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우리가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다고 해서 그녀가 겪었던 그 차가운 죽음의 기억이 사라질까요? 아직 우리에게는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방입니다. 그녀의 육신은 1764년의 여름, 차가운 흙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어쩌면 아직도 길을 잃고 서성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살아서는 궁궐문을 나설 수 없었고, 죽어서는 황제의 무덤 곁에 묶여버린 그녀. 심지어 21세기에는 미디어의 감옥에 갇혀버린 그녀. 이제 우리가
그녀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역사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녀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곳으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상상력이라는 날개를 빌려 그녀를 위한 아주 특별한 장례식을 다시 치르려 합니다. 이것은 황제가 내려준 차가운 의례가 아닌 우리가 바치는 따뜻한 송별의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이 슬픈 시간 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마치며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어디선가 우연히 신빈이나 아약이라는 이름을 다시 듣게 된다면 그때는 부디 경멸의 눈빛이 아닌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떠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억울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세요.